안녕하세요. 실화사연 즐겨 듣는 구독자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선선한 날씨에 나들이 다니기 좋은 요즘인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지인들도 다들 산행이다, 국내 여행이다, 여기저기 놀러들 많이 가더라고요.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나 모임을 못하고 지냈잖아요. 다행스럽게 요즘 규제가 풀려서 그동안 못 다녔던 걸 몰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상에 없던 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던데, 저에게도 그 독한 바이러스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많은 연세에도 잔병 치레 없이 건강관리를 참 잘하셨던 분인데,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정말 많이 슬퍼했던 아픈 기억이 있네요. 생전에 나름 잘해드린다고 애썼는데도 돌아가시고 나니 아쉬운 게 얼마나 많던지 못해드린 것들만 생각나서 한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별이 힘들었던 아버님이지만 예전에 그 아버님이 죽도록 미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모진 마음이 들었었기에 이별이 이렇게 힘들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람 정이 참 무섭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과의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매번 다른 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제 사연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된 이년부터 우리는 좀 특별했어요. 저희는 부모님들끼리 먼저 인연이 생겨서 그 덕분에 친구가 되었는데 그때가 유치원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두 분은 모임을 따로 하게 되었고 가족 동반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후 시아버님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는 동네 친구로 발전하게 되었죠. 유치원생일 때부터 시작된 인연은 이후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한 동네에서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성별이 다른 동갑내기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마치고 같이 집에 가자. 안 돼. 학교 마치고 애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어. 그럼 나는? 넌 네 친구들이랑 놀아. 넌 뭐 맨날 다 쫓아다니냐? 워낙 어려서부터 붙어 다녔던 저희는 등교도 학교도 함께 다녔어요. 심지어 학원도 같은 곳을 다녔으니 어딜 가나 늘 붙어 다녔고요. 게다가 짓궂은 아버지가 놀린다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보디가드를 부탁한다고 하셨거든요. 둘이 같이 다니니까 그냥 하신 소리를 그 사람은 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어딜 가든 저를 따라다니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훈아, 오늘은 껌딱지 안 따라오냐? 껌딱지 아니야. 먼저 가라고 했어. 걔는 참 할 일도 없다. 남자친구들 없대? 왜 맨날 너만 쫓아다니는 거야? 우리 아빠가 부탁해서 그래. 애들아 어서 먹자. 떡볶이 다 식어. 그래? 얼른 먹자. 껌딱지처럼 너무 따라다니니 별명도 껌딱지라고 불릴 정도로 저를 참 많이 쫓아다녔어요. 딴에는 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런 거지만 제 입장에선 친구들 보기도 민망하고 쪽팔리고 그래서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저희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면서 굳이 따라다니는 그런 순진한 남자아이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행동인데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학교를 마치고 그날도 여자친구들이랑 간식을 사 먹고 늦게까지 놀았던 날이었어요. 노는 게 재밌어서 학원까지 땡땡이 치고 해가 진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데 골목길에서 불량한 남자 무리와 마주쳤어요. 지나다니다가 몇 번 본 적이 있는 남자애들이라 빠르게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일행 중에 하나가 제 손목을 잡아댔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우리가 뭐 했냐? 그러니까 얘 웃긴 애네. 치마 입고 살랑살랑거리면서 지나갈 때는 언제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 놔주세요. 우리가 심심해서 그런데 같이 놀자. 어? 남자 서넛이 저를 둘러싸며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갔고 겁에 질린 저는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무서운지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눈물만 흘러내렸죠. 해가 졌다고 해도 가을이라 저녁 시간밖에 안 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길에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가 풀려 곧 쓰러질 것 같은 상태로 버티고 있는데 그 순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홍지은! 진혁아, 나 여기 있어. 졸졸 따라다니는 게 귀찮기만 했던 단짝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곧이어 껌딱지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타났는데 그러자 불량한 무리들이 욕을 하면서 도망가 버리더군요. 남자 어른까지 같이 나타나니 안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았어요. 겨우 풀려난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은아, 괜찮니? 진혁아, 아저씨. 저는 약 익숙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울음이 터져버렸고 그 사람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얼마나 안도가 되던지 태어나서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 품이 그렇게 안락하게 느껴졌던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친구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왔다가 멀리서 저를 봤대요. 워낙 거리가 있어서 스치듯 봤는데도 그 순간에 저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썰미가 좋았던 건지 감이 좋았던 건지 덕분에 저는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귀찮아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생긴 감정을 그 사람이 알아채는 게 부끄러워 좋아한다고 말도 하지 못한 채 남 몰래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의 사춘기 사랑이 시작되었지만 고백 한 번 하지 못하고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부모님께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사 안 갈 테니 나 빼고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기도 했고요.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 친구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고 내 모든 추억이 그곳에 있는데 낯선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사람과도 헤어지게 됐고요. 중학생이었던 저는 자취를 하겠다고도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지만 그게 통할 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던 날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그 비를 맞고 저에게 인사를 왔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나요. 저도 그 사람도 서로 말도 못한 채 한참을 서로 얼굴만 바라봤고 차에 타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도 제 손을 꽉 잡아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혼자 훌쩍훌쩍 많이 울었어요. 유별나다고 엄마가 한 소리 했지만 엄마는 제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중학생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그래도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이사를 하고 한동안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고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는 타이틀 아래 공부에 치여 조금씩 그를 잊어가게 되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공부 스케줄에 좋아했던 감정도 수그러들어 더 이상 그를 찾지 않게 되었고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게 당연했죠. 그리고 당장 중요한 입시가 눈앞에 있기도 했고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저의 연결고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인연이기라도 한 건지 헤어지고 15년 만에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그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홍지은? 진혁이? 와, 진짜 홍지은이야? 정말로 맞아? 잘 지냈어? 그렇게 저희는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 순간이 믿기지가 않아요. 이사를 하고 난 뒤 친구들 대부분 연락이 끊어졌고 그 중에 딱 한 명하고만 연락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쩌면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맹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시기가 비슷하게 겹쳐져서 결혼식을 못 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루 전날 다행히 퇴원을 하게 됐고 결혼식을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때 그 결혼식을 가지 못했다면 아마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15년 만에 재회한 그 사람은 결혼 전이었고 만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린 시절 회상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빴어요. 30이 다 된 나이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은 제 기억 속에 있던 어린 날의 모습보다 훨씬 멋있어졌고 근사해졌더라고요. 그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린 날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죠. 한 번, 두 번 만남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저희 둘은 감정이 쌓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저도 그 사람도 진지하게 만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치 서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만남이 거듭되면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 끝에 그가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물론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결혼을 약속하고 그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엄마 얘기를 꺼냈어요. 나 대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 정말? 왜 얘기를 안 했어? 아저씨는 괜찮으신 거야? 아버진 괜찮으시겠지. 뭐? 마음 아픈 얘기를 덤덤하게 하면서 왠지 아버지 얘기를 꺼리는 그였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가 얘기해주길 기다리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해주더군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재혼하셨어. 그것도 엄마랑 언니 동생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내 엄마가 되셨더라고. 그 사람 부모님이 사이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다음에 재혼하셨던 말에 더 놀랐어요. 재혼하실 수 있지. 아버지 인생이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일찍 하셔야 했던 건지. 그리고 그 이모랑 결혼하신 것도 이해가 좀 안 돼. 그것 때문에 본가에 잘 안 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도 클 텐데 그 자리에 다른 여자를 들이신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생각만으로도 그 사람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의 재혼 이후 본가와 거리를 둔 그는 새 어머니와도 대면대면한 사이라는 얘기도 하더군요. 앞으로도 친해질 생각은 없다면서 저에게도 시댁이라고 잘할 필요 없다고 딱 해야 할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그의 본가를 찾았고 오랜만에 그 사람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었어요. 이야, 네가 지율이랴?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구나. 그래, 잘 지냈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너희들이 결혼을 한다니 내가 감회가 새롭다. 둘이 어릴 때도 그렇게 붙어 다니다니. 아이 참, 여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인사하거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아버님의 소개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이니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는데 왠지 저를 보는 시선이 썩 좋지만은 않은 느낌이었어요. 마른 체형의 얼굴이 하얀 분이라 그런지 차갑게 느껴지고 거리감도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진혁이가 온다고 해서 솜씨발이 좀 했는데 맛있게 식사해요. 결혼할 사이에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였건만 예비 시어머님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 집을 나올 때까지 결혼에 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아버님과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었고 저와 그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식사만 하다 나왔죠. 지은아, 네가 우리 식구로 들어온다면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시간 끌지 말고 둘이 얼른 결혼해. 결혼해서 살 집은 내가 해줄 테니까. 아버지 도움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그렇게 나이 세울 거냐? 애비가 자식 결혼하는데 도움 주는 건 당연한 거지. 참말 말고 받아라. 두 사람의 언쟁이 높아질 것 같은 낌새였어요. 그래서 얼른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왔죠. 그날 시부모님 되실 두 분을 만나면서 모르긴 몰라도 편하게 시댁을 오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님 되실 분은 전혀 저와 친해질 생각이 없어 보였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결혼할 사람은 이 남자였고 그도 저에게 시댁 일은 크게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또 말대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엮이게 되는 거니까요. 저희 집에서도 제 결혼을 환영해 줬어요. 더욱이 아는 집안과 사돈으로 맺어진다는 것에 친정아버지도 만족해 하셨고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빠르게 준비가 진행됐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인연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죠. 저는 결혼 후 남편과 시아버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우리가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도 싶었고요. 아닌 척했지만 아버지를 신경 쓰는 모습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댁을 자주 찾아뵈려고 애를 썼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미리미리 챙겨서 며느리 노릇을 잘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분위기가 바뀌겠지. 그렇게 여기면서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남편은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은 그래도 나름 다가오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았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님의 저를 향한 냉대도 계속 이어졌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번 주말에 같이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점심 사드릴게요. 요즘 네 아버님 속이 안 좋으셔서 외식 안 하신다? 어머님, 샤인머스켓 사왔어요. 씨도 없고 달아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비싼 과일을 사들고 오고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면 집에서 잘 저축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낭비벽이 심해서 어쩌려고 그러니? 제 딴에는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도 어머님은 하나하나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가 뭘 해도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보려고 내가 잘하면 어머님도 잘 봐주실 거라고 여겼던 저희 노력들은 모두 헛수고 같은 일이 되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도 점점 시댁으로 발걸음을 줄이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던 남편이라 이런 제 소가리를 다 얘기할 수도 없어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던 찰나 저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기가 생긴 거죠. 에이, 지은아,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임신하니? 그래, 얼마나 됐다고 아들이야? 네, 아버님. 이제 겨우 2개월이래요. 2개월? 내년이면 볼 수 있겠구나. 늘 몸 조심하면서 다녀야 한다. 너는 우리 집안의 귀한 몸이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남편도 저도 양가에서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 뱃속 아이가 첫 손주였어요. 그래서인지 아이에 대한 기대가 아버님은 남달랐고 자연히 저를 더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 전화하거라. 내가 다 구해줄 테니.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거지? 건강하게 잘 낳기만 해. 내가 선물도 제대로 줄 테니까. 아버님은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 물건들을 집으로 보내셨고 아이만 태어나면 선물도 거하게 주실 거라고 저를 볼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나 좋아해 주시니 저도 기뻤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의 표정은 굳어지더군요. 임신을 하고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때때로 보여드렸지만 시어머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고 가끔 제가 입덧을 할 때도 거슬린다는 듯 흘겨보셨죠.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자동으로 움츠러 들었지만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제가 보태봤자 겨우 화기애애해진 집안 분위기에 찬물을 부을까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님을 대면하는 게 싫었어요. 10달의 임신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은근히 바라고 계셨던 아들이 태어났고 초산인데도 엄마 애 많이 안 먹이고 수월하게 태어나줬죠. 아이는 날 때부터 머리가 새까맣게 나서 나왔는데 생긴 게 지 아빠 판박이었어요. 막 태어나 부은 얼굴인데도 아빠 얼굴이 선명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울었어요. 꺽꺽거리면서 우는데 다 큰 어른이 애처럼 우는 모습에 그 와중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되는구나. 내가 부모가 되는구나. 정말 감회가 남달랐어요. 제가 엄마가 되었듯이 할아버지가 된 아버님도 손자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 어릴 적 추억도 생각나고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도 나시는 듯 했어요. 아이고 윤석 배불리 먹었는지 잠이 오는가 보구나. 하품하는 모습이 딱 지애비 어릴 적 반박이다.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단tam하다. 아주 쏙 빼닮았지. 하래비가 요즘 우리 세훈이 본다고 아주 살맛이 난다. 젖살이 올라 포동포동한 아들을 들어올리며 아버님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셨어요. 그리도 좋으실까. 아들 보고 싶다며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 덕분에 남편도 아버님과 자주 만나게 되고 어색하기만 했던 분위기가 아이 하나로 웃음이 넘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원하던 화목한 모습이 우리 아들 덕분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분위기에 못 어울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님이었죠. 이제 일어나요, 우리. 세아가 피곤하겠어요. 아이 그래. 내가 손자한테 빠져서 눈치 없이 그렇네. 아가 이제 쉬거라. 나는 간다. 더 계시다가 가셔도 돼요. 에이 아니다. 우리 이만 가마. 쉬거라. 아버님은 아이가 눈에 밟혀서 자리에서 쉬 일어나지 못하셨지만 시어머님의 성화에 끌려서 나가시다시피 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배려하신 척하면서 아버님이 오래 있지 못하시게 늘 중간에서 끼어드셨죠. 말로는 제가 쉬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눈빛이나 얼굴 표정은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어머님은 단순히 아버님과 아이가 같이 있는 걸 보기 싫으신 게 분명했어요. 저도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상황에 그게 아니구나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도 싫어하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재산에 대한 말을 언급하실 때였어요. 우리 세훈이 무럭무럭 자라거라. 하래비가 우리 세훈이 다 크면 집도 주고 건물도 줄 거야. 우리 세훈이 갖고 싶은 거 다 줄 거다. 알았지? 아니, 아직 돌도 안 된 애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내가 뭐 틀린 말 했는가? 우리 집안 장손인데 할아버지 재산 물려받는 건 당연하지. 아, 참, 이도?
아버님은 기분 좋아서 하시는 말이었지만 유독 시어머님은 그런 말을 싫어하셨고 그럴 때마다 얼른 대화 주제를 바꾸셨어요.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이 불편하신 게 분명하셨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남편 생각이 더욱 났어요. 어릴 때 제 기억에 남편의 어머니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고 가정이 우선인 그런 분이셨는데 아버님이 사별 후 빨리 재혼을 하신 것도 아마 빈자리를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두 분이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남편은 더 이상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평생 그 빈자리에 공허함을 느낄 텐데 새어머님은 그 공허함을 메워주실 분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그래도 저와 아들이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의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가족이라는 보금자리는 제가 만들어줄 수 있으니 그거라도 정말 잘해줘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고요.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남편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하니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아버님과도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게 보이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따라오잖아요. 남편에게 믿기 싫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두통이 심해져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은 가능한 거예요? 위치가 좀 애매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할 수도 없는 크기라서 위험은 있지만 감수하고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약물로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직 젊은 나이인데 혹시나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혹시나 약물 치료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다 쫓아다녀 봤는데 모두들 수술을 권했어요. 이렇게 검사만 받으러 다니시면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지금 김진혁 씨에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결국 저희는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피하고 있으면 병만 키우고 있을 뿐이었기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훈 아빠, 수술 잘 받고 와야 해? 힘내서 암덩어리 같은 거 다 잘라버리고 멀쩡하게 돌아와야 해? 그럼 내가 너랑 세훈이 두고 어디 가겠어. 마음 단단히 먹고 수술 잘하고 올게. 당신 너무 기운 빼지 말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어. 응, 약속이야. 꼭 잘 견뎌내야 해. 그래. 수술실을 들어가기 직전에 남편의 손을 힘껏 잡았어요. 이 사람 강한 사람이니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우리 세훈이 곁으로 올 거라고 믿으면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곧 수술방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고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침착하게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수술 시간이 더해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떤 예감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수술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자 저는 기진맥진해졌고 그때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아들을 보겠다고 아버님이 우겨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시어머님이 병원에 못 오게 막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너는 얼굴이 하얗게 해서 곧 넘어가겠다. 뭘 그리 긴장하고 그러니 의사가 알아서 잘할 텐데. 저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기. 너 때문에 네 아버님이 더 불안해하시지 않니?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할 것도 없었지만 넋이 나간 상태였기에 아무 말이나 뱉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님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모른 채도 할 수 없어서 겨우 대답이나 해줬죠. 아버님도 수술이 길어지자 걱정이 많으신지 말없이 수술방 문만 뚫어져라 보고 계셨어요. 한참 지나 의사 선생님이 나왔고 수술이 잘 된 것 같다며 회복실로 이동할 거라는 말을 듣고서야 저희는 안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두개골을 열었기에 그날 바로 면회가 되지 않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미동도 않고 계속 잠만 자는 겁니다. 간호사 말로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고, 불안한 저는 그 사람 손만 계속 주무르고 있었어요. 언제 깨어날까 노심초사 남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혼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왜 안 깨어나는 거예요? 왜요?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CT상에도 출혈도 없고 좋아요. 그런데 왜 안 깨어나냔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수술은 잘 되었는데 사람이 깨어나질 않는다니.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시어머님은 제 탓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그래.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나는 네가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찝찝했어. 그런데 진영이가 너무 좋아해서 눈 감아주는 거야. 내가 그때 결혼 못하게 틀었어야 했는데.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이 맞아요. 저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뇌종양이 생기고 혼수 상태가 된 거라고요.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 순간 시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하셨죠.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죽어 있냐나.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휘둘리며 가만히 있다간 정말 죽겠다 싶었어요. 필사적으로 소나기에서 벗어나 병실을 뛰쳐나가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며 악담을 퍼붓더군요. 정말 너무한다 싶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 건지 너무 억울해서 뒤돌아 시아버님을 쳐다보는데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님은 당하는 저를 그저 쳐다보실 뿐이었어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저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 길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하지만 이미 한 발 앞서 시아버님이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급하게 시댁으로 걸음을 돌렸지만 차마 그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일종의 트라우마였죠. 시어머니께 받은 충격이 너무 강해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새 부동산에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시아버님이 데리고 다니시며 저와는 철저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저는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어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하고 시댁집 앞에서 울면서 애원도 해봤지만 시부모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셨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인 남편이 다시 깨어나는 수밖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남편을 찾아갔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남편 곁에서 쪽잠을 자면서 손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면서 제발 깨어나라고 빌었어요. 당신만이 날 살릴 수 있다고 미동도 않는 사람에게 눈물로 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장장 3년을 남편은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눈을 떴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손을 주물러주고 있었는데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누적된 피곤에 잘못 느꼈다 보다 하고 넘기는데 남편이 저를 부르더군요. 지은아. 여보, 세훈 아빠? 당신이야? 당신 깨어난 거야? 미안해. 남편의 첫 마디는 미안해였어요. 마치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고 누워만 있느라 몰골이 엉망이 된 그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둘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만 남았다며 다행이라고 수도 없이 말했어요. 그간의 일을 모두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멀쩡하게 나타난 아들을 보고 시부모님은 크게 놀라시더군요. 진혁아, 깨어난 거니? 제 이름 부르지도 마세요. 어떻게 제 처에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 그건 다 아들을 위해서. 당신은 그 입 닥쳐. 어디서 날 위한다는 소리가 나와.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남편의 기세에 두 사람은 당황하며 입을 닫았어요. 그 사이 저는 3년 동안 못 봤던 아들을 챙겼고요. 얼마나 컸는지 3년이란 시간이 야속하게도 아들은 많이 살아있었어요. 이제 저 연 끊을 겁니다. 저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안 해요. 저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이 자식! 애비한테 할 소리냐? 아버지는요? 제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아버지가 제 식구들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덕분에 저 다시 깨어난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살렸다고요. 저 이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고아로 살겠어요.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기세 앞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과 인연을 끊었고 다시 한 집에 살게 되었어요. 어렵게 다시 찾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던지 한동안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어요. 그만큼 간절히 바랬던 모습이었기에 남편도 아들도 너무나 소중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동안 체력이 떨어진 남편의 대신에 생활비는 제가 벌러 다녔어요. 대신 남편은 그동안 아들과 못 보낸 시간을 함께 보냈죠. 3년 동안 강제로 떨어져 지내서 처음엔 저희를 어색해하던 아이였지만 금세 적응을 해줬고 못난 엄마 때문에 고생한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아들도 엄마 아빠의 그런 노력을 아는지 잘 따라와 줬고요. 아들의 8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 맛있는 저녁을 해주기 위해 장을 잔뜩 봐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려고 일터에서 조퇴까지 하고 일찍 들어가는데 우리 집 현관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 자세히 보니 시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쌓여있는 감정 때문에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고 날카롭게 묻는 저에게 아버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진혁이나 세훈이도 잘 있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진혁 씨, 아버님 보면 흥분할 할지도 몰라요. 지금 재활 중인데 안정이 중요하신 거 아시죠? 그래, 내가 반갑지는 않겠지. 그런데 에미야, 지난해 내가 잘못한 것을 너무 잘 안다. 제발 부탁이니 진혁이와 잠깐만 얘기할 수 있게 해다오. 시아버님은 저에게 사정하셨고 별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했어요. 집 안에 있던 남편은 아버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는 말에 맞아 분전박대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죠. 네가 나와 인연을 끊겠다고 한 뒤로 곰곰이 생각해봤다. 지난 날들 내가 큰 죄를 지었어. 일미와 세훈이한테도 면목이 없다. 제가 인연을 끊겠다고 했잖아요. 왜 찾아오셨어요? 남편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군요. 저도 아무 말 없이 곁에 묵묵히 있기만 했고요. 저희를 가만히 보시던 아버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여자하고는 이혼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그 여자가 못된 말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고 내 재산을 욕심내고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안다. 그리고 나에게 너희들이 소중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염치 없지만 나를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남은 여생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버님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셨고 끝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남편이 혼수 상태가 되었을 때 아들을 한 번 잃었다고 생각하시다면서 두 번이나 아들을 잃을 순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 모습에 남편도 눈물을 보이며 천천히 아버님의 손을 잡더군요. 그리곤 곧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그렇게 두 부자는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아버님과 집을 합쳤어요. 넓은 집에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하시다며 함께 사는 게 어떠냐고 저에게 조심스레 제안해 주셨거든요.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알았기에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아버님을 향한 제 감정들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도 저를 차갑게 쳐다보셨던 그 눈빛이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변했다고 하셨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아버님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집안의 어른으로서 잘못을 인정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먼저 저희에게 사과를 해주신 그 진정성을 믿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다시 한 가족이 되고 저는 둘째 딸을 낳았어요. 첫째가 돌이 많이 나서 살짝 걱정은 했지만 아이가 또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주며 하나로 뭉치게 해주더라고요. 아버님도 딸아이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둘째 소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건 보고 죽어야지 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운동도 빠지지 않고 하셨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80 나이에 잔병치레도 없으셨죠. 그런데 몇 해 전 생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준비 없는 이별이라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님 말씀처럼 둘째가 다 클 때까지 정정하게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소규모로 장례식이 꾸려졌고 가족들만 모여 조용히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혼한 새어머님, 그 여자였죠. 장례식장에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 남편도 저도 깜짝 놀라서 당황했어요. 남편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냐면서 큰 소리도 쳤고요. 그러자 그 여자가 내가 불청객인 거 아는데 절만하고 갈게. 떠나는 사람 마지막 인사만 하게 해줘 제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년 전이었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지 행색이 많이 초라했어요. 그 여자는 아버님의 영성사진 앞에 절을 하면서 오열을 하더군요. 무슨 말을 하던데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한참을 울어대더니 식사도 하지 않고 신발을 신더군요. 그러고는 곧 나가버렸어요. 초라한 뒷모습을 보는데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한 짓을 고스란히 되돌려받는다고요. 요즘 저희는 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아버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모두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느리게 사는 이곳에 와서 보니 제가 얼마나 여유 없이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희 가족 건강 챙기면서 행복하게 쭉 살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글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